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식 채널을 꾸준히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제 얼굴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 채널에 세 번째 이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이 정도 되면 고정 패널로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이제 즐거운 피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곤 했는데, 자, 오늘도 제가 아주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피부왕 정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 채널 속에서도 여러 가지 피부 관련된 건강 내용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또 피부과 시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제 난방이 세지면서 피부 건조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수분 크림을 아무리 두껍게 바르고 출근해도 사무실에 조금만 있으면 건조해지는데 속건조까지 잡는 팁이 있나요? 요새 진짜 날씨가 너무 춥고 너무 건조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뭐 영하 한 10도도 더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날이면은 이제 피부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부가 기본적으로 건조해지면 또 이제 피부 노화도 쉽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습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보습제 사용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습을 시작하는 단계는 사실 세안의 마지막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안 직후에 우리가 보습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세안하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세안하고 나서 뭐 머리도 말리고 뭐 옷도 입고 뭐 이것저것 다른 거 하다가 이제 피부가 좀 당기네. 보습제 좀 바를까 해서 이제 바르곤 하시죠. 근데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바르게 되면은 이미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안하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요새 나온 보습제들은 히알루론산 같은 이 수변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변제라는 것은 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진 물질을 말하는데요. 피부가 한번 건조해지고 나면 이 히알루론산을 발랐을 때 피부 겉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속에 숨어 있는 수분까지 이제 겉으로 빨아들여서 수분의 증발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분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보습제일수록 세안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세안하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바르기 위해서는 화장실 바로 옆에 이 보습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보습제를 바를 수 있도록 이 근처 바로 옆방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수납장을 두고 보습제를 보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빨리 이 보습제를 바르겠다고 화장실 내부에 이 보습제를 보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화장실 내부는요, 온도 변화도 심하고 습도도 높고 또 이제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해서 이런 세균들이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날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습제의 변질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내부에 보관하지는 마시고 화장실 가까운 곳에 보습제를 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특히 요새는 이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더마 코스메틱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이런 제품들은 방부제 함량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또는 이 스포이드 형태의 앰플이나 세럼, 또 이 뚜껑을 따서 쓰는 단정 제품들은 이 공기와의 접촉이 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 내부에 보습제를 보관하는 경우는 굉장히 변질의 위험이 커지죠. 이런 제품들일수록 이 화장실 내부가 아니라 이 주변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세안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물기를 닦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물기를 닦기 위해서 이 얼굴을 막 이렇게 대충 막박박 이렇게 문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문지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들이 또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물기를 닦을 때는 이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제 톡톡톡 이제 두드려서 이제 물기를 말려주신다는 느낌으로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수건 자체도 화장실은 항상 눅눅하잖아요. 수건은 항상 물기가 묻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이 수건에 여러 가지 세균들의 번식이 촉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실 안에 수건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수건 역시도 화장실
화장실 밖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항상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사용하면 바로 세탁하고 또 건조시키고 하는 과정을 꼭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보습제를 사용하는 양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보습제를 이 눈곱만큼만 사용하고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 건조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이 보습제의 효과는 이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충분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뭐 비타민 C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비싸다고 요만큼만 써야지, 아껴 써야지 이러다가 보면은 정작 효과도 못 느끼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 보습제 사용량은요, 이 손가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손가락 이 한 마디 해서 한 마디 반 정도 충분한 양을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만약 내가 목까지 좀 커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1.5배 정도 늘어난 양, 손가락 한 두 마디에서 두 마디 반 정도 양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습제를 바를 때도 이제 막 바르지 마시고 충분히 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톡톡톡톡 가볍게 두드리면서 흡수시켜 주시고요. 만약 그렇게 발랐는데도 여전히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 더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 뒤에 피부에 충분히 보습제가 흡수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덧바르는 식으로 레이어링을 해주면은 이 보습력을 훨씬 더 높이고 충분한 보습제 사용량을 가질 수 있죠.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뭐 아침 저녁에 씻고 나서 보습제를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평소에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루 두 번이 아니라 그 이상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예를 들면 뭐 점심에 피부가 건조하다 그러면 점심에도 보습제를 바르고요. 뭐 오후에 일하다 보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실내 습도도 떨어지고 실내 환경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또 일하다가도 한 번씩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는 좀 보습제를 바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는 정도 선에서 이제 가볍게 건조한 부위만 이렇게 보습제를 얹어서 꾹꾹 눌러주는 식으로 보습제를 덧바르는 것도 이 평소에 이제 건조감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드름 피부인 경우에는 좀 보습제를 바르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량이 많기 때문에 이 보습제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서는 이 보습제를 많이 바르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드름 피부는 보습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습을 너무 적게 해도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쉽게 건조해지면 피부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지량을 늘리고 그러다 보면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인 경우에는 보습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되고 뭔가 이 내 피부에 맞는 적정선의 보습량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적절한 보습제 사용량을 좀 찾아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오일리한 제형보다는 약간 산뜻하고 부드러운 로션 제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모공을 막지 않는다고 알려진 이 논코메도제닉 또는 오일 프리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우리가 얼굴 전체로 본다면 어느 부위는 피지량이 많고 또 어느 부위는 또 피지량이 적고 어느 부위는 트러블이 많이 나고 또 어느 부위는 건조하고 이 부위별로도 약간의 보습 필요량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습제를 바를 때도 그냥 골고루 균등하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뭐 트러블이 잘 생기고 피지가 많은 부위는 살짝씩만 바르고 또 건조하고 피부가 메마르다고 느끼는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부위에 따라 건조감에 따라 이 두께감을 조절해 가면서 도포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습제를 바를 때는 이제 너무 박박 문지르는 것은 이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지나 이 약지를 이용해서 이제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바르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 피부에 이 보습제를 바르는 것처럼 정말 내 피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날씨에 따라서 피부 상태는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내 피부 상태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고 또 피지량이 많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뜻하고 이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이 반대로 겨울에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굉장히 쌀쌀한 이제 바람을 맞는 계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보습 제형의
때문에 그런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절별로 모든 라인업을 만약 화장품을 다 바꾸게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피부에 어떤 예기치 못한 자극 반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계절에 따라 모든 라인업을 바꾸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피부에 아주 잘 맞는 이 루틴하게 사용하는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계절에 따라서 한두 가지 제품 정도만 살짝씩 변경해 주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조금 산뜻한 제품을 쓰고 싶어서 뭐 로션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겨울에는 이 같은 라인업의 크림으로 나온 것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성분표에 들어있는 핵심 유효 성분들은 비슷하되 약간의 제형만 변화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적절한 보습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습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습을 해치는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미스트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메마르니까 이제 수분을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실내에 이제 미스트를 두고 이제 건조할 때마다 이제 칙칙칙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미스트만 단독으로 쓰게 되면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트를 뿌리고 이 피부 겉에 묻어 있는 그런 어떤 수분 성분들이 사실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환경으로 오히려 증발돼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부에 묻어 있는 수분까지 같이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이제 미스트를 뿌리면 이 순간적으로는 촉촉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피부가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미스트 사용을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실내가 전반적으로 건조하다고 느껴지시면 실내에 항상 가습기를 틀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내 환경이 충분히 촉촉하고 충분히 습도가 높으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피부의 수분감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필요에 따라서 꼭 미스트를 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스트만 뿌리지 않고 미스트를 뿌린 후에 그 위에 약간의 보습제를 더 발라서 미스트의 성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가둬두는 것이 이 피부의 보습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눈가에 바르면 아이크림보다 더 효과 좋은 크림을 소개해 주셔서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눈 주변에 주름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기본적으로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도 이 눈 주변은 아주 주름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눈꺼풀은 얼굴 피부 중에서도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예요. 얇으니까 당연히 탄력도 쉽게 떨어지고 잔주름이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눈꺼풀은 피지선이 적어서 피부도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눈을 맨날 이렇게 깜빡이다 보니까 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피부가 접히면서 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눈가, 눈 아래, 눈 앞머리, 이 전체적으로 이 눈 주변들은 항상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집에서만 잘 관리해도 이런 주름들을 상당히 보강하거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천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먼저 추천하는 성분은 이제 레티노이드. 레티노이드는 이 비타민 A 유도체를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 가장 피부 주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입증된 성분입니다. 다만 이 레티노이드 자체는 원래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눈 주변과 같이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예민할 수 있는 부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사용을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을 먼저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판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마 비판텐 연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보통 기저귀 발진에 쓰는 연고로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제형이 꾸덕하고 굉장히 보습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건조감 해결을 위해서 보습 목적으로 이런 비판텐을 쓰면은 이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비판텐의 주 성분은 덱스판테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면 판토텐산이라는 비타민 B5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눈가 주변에 쓰기 아주 적합한데요. 다만 제형 자체가 너무 오일리하고 꾸덕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쓰면은 오히려
오히려 모공을 막으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라든지 비립종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하게 쓰는 거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만약 조금 더 제형이 부드러운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같은 덱스판테놀 유효 성분을 포함한 디판테놀 연고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극소량의 평소 사용하던 보습제를 살짝 믹스해서 눈 주변에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성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바르는 보톡스로 유명한 성분인데요. 혹시 바르는 보톡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우리가 피부과에서 맞는 보톡스만 알고 계시지 사실 바르는 보톡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피부과 시술에서 사용하는 보톡스와 유사한 기전으로 이 눈 주변 근육들의 움직임을 살짝 줄여줘서 이 잔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이 스킨스티컬즈에서 나온 PT옥스 세럼이 있는데요. 다만 이 보톡스의 효과 자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듯이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의 효과도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냅니다. 근본적으로 피부 탄력이나 건조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이지 영구적인 효과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과 제품 중에 최고의 한 가지만 꼽으면 레티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레티놀 고수들이 주름, 모공, 탄력, 기미까지 해결하는 레티놀 활용법이 있다고요? 요새는 레티놀 모르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안 쓰면 손해라고 부를 정도로 레티놀 정말 좋고 정말 유명한 성분인데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피부 주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가장 오랜 역사가 입증된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인증하고 있죠. 이 레티놀은 피부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피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부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이 피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올려주고 잔주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또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이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각질 세포가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이 죽은 각질 세포, 묵은 세포들이 빨리 탈락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로 인해서 피부결이 더 매끈해지고 지저분한 각질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이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피부 전반적인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다 주죠. 게다가 피지선의 활성도를 조절하거나 이 막혀있는 모공을 열음으로써 여드름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방미인 같은 레티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면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레티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용할 때 이 몇 가지 지켜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레티놀은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개봉하고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대부분 절반 이하로 효능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레티놀은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봉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이내에 한 통을 다 쓰라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아껴 쓴다고 좋지 않습니다. 아껴 쓰면 오히려 변질만 되고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도 너무 노화가 진행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20대 중후반부터 어느 정도 노화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레티놀을 사용하다 보면은요, 심한 자극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레티놀로 인한 피부 자극,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피부가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서는 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피부염이 발생하게 되면 레티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티놀 부작용으로 피부가 민감해지고 또 피부 노화가 더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티노이드 피부염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처음에는 이 저농도,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피부가 자극되지 않도록 사용을 하다가 피부가 점점점 적응을 하면 점차적으로 농도를 높이고 사용 빈도도 늘리고 용량도 늘리면서 점점점 원하는 효과를 얻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에 내가 스스로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피부에서는요, 최대한 저농도 저용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보습제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피부에 좋은 성분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비타민 C나 이 아하, 바하와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자, 이런 성분들은 레티놀처럼 어느 정도 피부 자극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성분들을 쓰거나 이러한 성분들을 같이 레티놀과 병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만큼 피부 자극감이 중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 오랫동안 비타민 C나 이 아하, 바하를 꾸준히 사용해서 이미 피부 상태가 다 적응된 분들이라면 이 레티놀도 같이 병행해도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항상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같은 날 병행하기보다는 뭐 꼭 사용을 하고 싶다면 다른 날 번갈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응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티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욕심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자국도 없고 써보니까 효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좀 더 아쉬워. 더 강한 효과를 원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레티놀보다 더 강한 종류의 레티노이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장품 성분으로는 이제 레티놀보다 조금 더 강한 성분이고요. 또 그보다 강한 성분으로는 이제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트리파로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치게 강력한 성분일 수 있어서 이제 화장품보다는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효능은 좋지만 이러한 성분들은 보다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강한 성분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시작은 레티놀부터 시작하고 괜찮으면 점진적으로 더 강한 성분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성분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바쿠치올은 이제 천연 레티놀로 광고를 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사실 레티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성분입니다. 다만 레티놀과 효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천연 레티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포를 재생시키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걸 자극하고 또 색소 침착도 줄여드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있는데요. 다만 그 효능의 정도는 레티놀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 레티놀에 비해서 자극감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레티놀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레티놀만 사용하면 피부가 뒤집혀서 내가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그 대안으로서 이 바쿠치올 성분을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애초에 레티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바쿠치올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피부 노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목주름인데요. 이제 목주름을 집에서 없애는 팁이 있다고요? 자, 요새는 이제 피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서 얼굴 피부는 다들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반짝반짝한데 막상 목이 막 자글자글하고 주름이 많으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입니다. 요새 외모 관리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목주름이거든요. 이 목주름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로주름. 요 가로를 이제 푹 패인 주름선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런 주름선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선천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보통 피부가 노화되고 얇아지니까 점점점 그 주름선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 이 목을 자꾸 이렇게 구부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피부가 접혀지면서 겹쳐지면서 점점점 그 주름이 깊어지기도 하죠. 또 하나 이제 목에 생기는 주름 중에 하나가 이 세로주름이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는 띠 형태로 생기는 세로주름이 있는데 주로 이제 침을 꿀떡 삼키거나 입을 이렇게 꽉 다물 때 이 튀어나오는 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목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데 이 넓은 목근이 강하게 긴장을 하면 이 세로선 띠처럼 드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요, 노화가 되면 이 넓은 목근의 긴장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요. 또 이 주변에 있는 피하 지방, 이 목근을 덮고 있는 주변 피하 지방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 세로주름이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냥 이 자글자글, 이 촘촘하게, 이 찌글찌글하게 생기는 잔주름도 있겠죠. 이 가로 세로 방향에 관계없이 이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또 피부가 건조하면서 생기는 이런 잔주름들. 이렇게 목주름은 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목주름을 우리가 집에서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개를 이렇게 자꾸 이제 깠다 깠다.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내밀거나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 이 피부가 접히면서 목에 가로주름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는 올바르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평소에 이제 사무실에 있거나 일하시는 분들, 컴퓨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항상 모니터의 위치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평 혹은 그보다 살짝 위로 보도록 모니터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우리가 요새 현대인들은 항상 스마트폰 하고 컴퓨터 하고 맨날 자리에만 앉아 있으니까 이제 라운드 숄더 생기고 이제 거북목 이렇게 생기고 하잖아요. 이런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자체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목의 접힘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숄더 거북목도 함께 교정해 주는 게 목주름을 예방하고 교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밤에 잠잘 때도 중요해요. 우리가 낮에 깨어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7, 8시간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자는 동안 베개를 높은 걸 쓴다. 그러면은 실제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 7, 8시간 이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목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는 가급적 높은 거 아니고 낮은 걸 쓰는 것이 좋겠고요. 아예 이 목이 살짝 뒤로 젖혀지도록 목에 약간 스트레칭을 유지해서 목 피부가 약간 펼쳐질 수 있도록 베개를 사용해서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에 이제 자꾸 접힘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넓은 목근의 긴장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주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넓은 목근의 과긴장 상태를 이제 풀어주기 위한 스트레칭을 하면 좋겠죠. 제가 몇 가지 스트레칭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턱 들기 운동이 있습니다. 턱을 드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 턱을 이렇게 위로 최대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 피부가 위로 당겨지는 것을 이제 느껴지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아랫입술을 이용해서 윗입술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턱을 드는 것 외에 추가적인 스트레칭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 이 목의 이 가장자리에 이 두껍게 만져지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흉쇄 유돌근이 이 넓은 목근의 긴장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손으로 이제 왼쪽 쇄골을 딱 붙잡고요. 얼굴을 반대쪽으로 최대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턱을 한 번 더 들어줍니다. 약간 뒤로 젖히듯이. 그러면 여기 있는 흉쇄 유돌근이 쭉 늘어나고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똑같이 해주고요. 이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것만으로도 이 넓은 목근의 긴장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슴 열기 운동. 우리 이제 이렇게 문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딱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틀 양쪽에 팔을 갖다 대고 쭉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미는 겁니다. 견갑골이 이렇게 안쪽으로 같이 만나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목까지 같이 들어주면은 가슴도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목 피부도 당겨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교정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스트레칭인데, 이런 스트레칭 자체가 이 목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당연히 피부 노화가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에도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얼굴에 보습제 바를 때 얼굴만 바르지 마라. 우리 얼굴만 소중한 거 아니다. 얼굴에 바르는 보습제를 그냥 넉넉히 덜어서 목에도 같이 발라주세요. 항상 얼굴을 여기 목까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목도 보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 자외선 차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목만 자외선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은 노화가 예방되는데 목은 계속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도 얼굴뿐만 아니라 목에도 꼭 발라주시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산화제를 먹거나 항산화제를 바르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요소 중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타민 C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글루타치온,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 이것들을 평소에 섭취하거나 피부에 바름으로써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알려진 레티노이드를 이 목에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레티놀, 레티날, 트레티노인과 같은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목에 꾸준히 발라주면 목주름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목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도 얇고 상당히 민감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잘 생기는 부위가 바로 목이고요. 이런 레티노이드 성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극감에 유의하면서 자극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제 목주름 말고도 나이가 드러나는 곳이 인중주름이나 입가주름인데요. 이걸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입 주변에 또 주름이 진짜 잘 생기죠. 그래서 요새 피부과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막 짜글짜글한 주름들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많이들 오시는데 사실은 되게 해결이 어려운 주름들이 많습니다. 왜 해결이 어렵냐? 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이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만 실제로 이런 주름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입을 무의식적으로 꽉 강하게 다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무의식적으로 꽉 다무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이 주변에 주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정들이 아니거든요. 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관리해도 아무리 시술을 받아도 이런 주름들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표정이 있어요. 입술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므리는 표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므리면 어떻게 되죠? 인중에 주름이 생깁니다. 인중의 세로 방향으로 생기는 그런 잔주름들을 우리가 바코드 주름이라고도 부르고 고양이 주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습관들이 이런 주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우리가 흡연할 때마다 입술을 오 하고 오므리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 한 10년, 20년 흡연하고 나면은 여기에 인중에 주름이 엄청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스모커스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어떤 습관들, 근육의 운동, 근육의 움직임들이 이 주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런 무의식적인 표정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피부 자체의 노화도 이런 주름들을 생성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이 떨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 움직임이 많은 입 주변에는 당연히 주름이 더 깊어지고 고착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입술이나 입가 인중에 생기는 주름들을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개선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표정 습관을 교정하는 것을 가장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을 꽉 다물거나 입을 오 이렇게 오므리는 습관을 가진 분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입술에 힘을 빼는 연습 꼭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거나 오 한다는 것 자체가 입 주변의 근육들의 힘이 너무 과도하게 과긴장 상태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항상 멍한 상태로 힘을 빼고 약간 벌리는 약간 하는 식으로 항상 입술에 힘을 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하고 있으면 평상시에 하고 있으면 좀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그냥 붙을락 말락 살짝 떨어지는 정도로 그냥 약간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턱에 힘을 빼고 입술에 힘을 빼고 그냥 멍하니 있는 요런 느낌을 평소에 연습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 이 표정이 평소에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있는 표정이 이제 익숙해졌어. 나는 그냥 이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시면은 조금만 더 욕심내 보자면 입꼬리만 이 멍한 표정에서 입꼬리만 살짝 힘을 줘서 이 광대로 살짝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내가 멍한 표정에서 입꼬리만 살짝 올리면 평상시의 무표정이 약간의 미소 띤 얼굴로 바뀌게 되고요. 특히 이쪽에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의 힘이 강화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입꼬리를 내리거나 입 주변에 주름을 만드는 근육들의 힘이 약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표정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교정하는 연습이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아무리 연습해도 습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시술적으로 보톡스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좋습니다. 이 보톡스는 입 주변의 어떤 주름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힘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인중, 뭐 입꼬리, 그리고 가운데 자갈턱, 그리고 이런 턱선, 이런 부위에 우리가 보톡스를 소량 주입하게 되면 이 불필요하게 과긴장된 근육의 힘을 줄여주기 때문에 표정 습관을 교정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다만 입은 원래 움직임이 많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뭐 자칫 잘못하거나 과도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입이 삐뚤어진다거나 인매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섬세하게 시술해 줄 수 있는 병원에서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최근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 중에 엠페이스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이 엠페이스라는 시술은 이 고주파와 이 하이패스라는 고강도 전자자극을 이용한 시술인데, 이 직접적으로 중안면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고 강화시키는 현상을 유도합니다. 이 입꼬리를 올리거나 이 중안면을 이 수축시키는 그런 근육들의 힘이 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대적으로 입 주변에 주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불필요한 근육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정 습관을 개선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전체적인 인상이 울상짓는 얼굴에서 약간 웃상으로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 요새는 이제 중안부가 짧아지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미적 기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중안부가 짧아지는 듯한 효과도 같이 얻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들 받으시는 시술입니다. 또한 이제 피부 노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 주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들, 저는 이제 주베르 볼륨이나 레디어스 같은 시술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름 자체가 깊은 주름인 경우에는 볼륨 효과까지 같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름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최근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스킨 부스터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스킨 부스터도 수분을 흡수하면서 피부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부위에 미세한 꺼짐이나 미세한 주름을 개선할 때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얕은 잔주름의 경우에는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이 중요하고 피부 밀도와 탄력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웨이브나 아니면 미라젯과 주베룩을 이용한 병합 시술들이 진피층의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면서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입가나 입술 주변에 있는 주름들은 이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표정 습관들, 그리고 전반적인 노화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평소 표정 습관 관리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술들을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왕 정윤 유튜브 채널에서 또래보다 10년 젊어지는 항노화 시술 3가지를 꼽아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요새 진짜 사람들이 이 피부과 시술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새는 티 안 나게 정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시술들, 남들한테 뭔가 피부과 다닌다는 티는 안 내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피부가 뭔가 좋아지고 약간 어려지게 만들어주는 시술들, 그런 시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좀 주사 시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많이들 시행하는 주사 시술은 정말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 때문이죠. 주사 시술 중 딱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저는 첫 번째로 보톡스를 꼽는데요. 우리가 얼굴에 생기는 근육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표정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근육을 자꾸 찡그리고 근육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 피부가 같이 접히면서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심해지는 것이죠. 이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미 생긴 주름도 일정 수준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꼭 추천하고 싶은 주사 시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위는 정말 어느 부위든지 다 시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표정을 많이 쓰는 부위들이 대부분 뭐 이마라든지 뭐 미간이라든지 뭐 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표정 주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고, 보통 시술하고 나면 한 효과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반복을 하면 일정 수준의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노화가 시작하는 초기에 이제 주름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초기 단계부터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는 이 보톡스 시술을 시작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톡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표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보톡스를 맞으면 이거 멈출 수 없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보톡스 하다가 내가 중간에 멈추면 오히려 더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톡스를 안 맞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노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보톡스를 맞기 이전 상태의 주름 상태로 이제 되돌아가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보톡스를 하다 멈춘다고 해서 이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보톡스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맞다 보면은 한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 보톡스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톡스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보톡스 성분이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보톡스를 없애기 위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톡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보톡스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톡스 내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내가 꾸준히 맞을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톡스 내성을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오민, 코어톡스 같이 내성 발생 빈도를 줄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이 상대적으로 내성에 대한 걱정이나 위험 없이 꾸준히 보톡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주사 시술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리투오라는 제품이 있어요. 2025년에 제일 핫했던 주사 시술이고요. 아마도 2026년에도 그 인기는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인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기존의 주사 시술들이 피부 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주는 성분들을 많이 넣어주는 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투오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기보다는 실제 인체 조직에서 채취한 콜라겐을 직접 바로 피부 속으로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콜라겐뿐만 아니라 이 인체 진피에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 성분들은 제외하고 이 나머지 통째로 이 구성 성분 통째로 피부 속에 넣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부의 진피 자체가 완전히 보강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리투오는 인체에서 유래된 조직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면역 반응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또 바로 콜라겐과 같은 성분들을 넣어주니까 즉각적으로 피부 탄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꺼지는 부위에 우리가 리투오를 많이 주입을 하는데 꺼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볼륨아이징 효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빠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피부 건강 상태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피부 탄력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지되고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리투오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또한 이 리투오가 이 진피 성분 자체를 통째로 피부 속에 넣어주는 개념이다 보니 이 넣어준 후에 이 흐물흐물해진 탄력이 떨어진 피부의 조직을 지탱하는 구조물 역할로 작용을 하면서 이 주변 세포들의 활성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피부 재생을 촉진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스테디셀러로 우리가 많이 하는 주사 시술이 있죠. 바로 주베록 볼륨인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사 시술 중 하나가 주베록 볼륨인 것 같습니다. 또 제 얼굴에도 사실 주베록 볼륨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볼륨의 꺼짐, 볼륨의 감소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관자, 뭐 옆볼, 뭐 앞볼, 팔자, 마리오네 이런 부분들의 살이 꺼지면서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해지고 뭐 피곤해 보이고 어두운 인상으로 바뀌게 되죠. 다만 이러한 꺼짐의 현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레이저 리프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필러라는 시술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필러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베록 볼륨을 우리가 추천해 볼 수 있고요. 주베록 볼륨의 성분은 PDLLA라는 성분인데 피부 속에 주입이 되면 서서히 분해되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얼굴 전체 인상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딱 꺼져 보이는 부분의 어떤 퀭한 느낌만 아주 섬세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볼륨 개선에는 굉장히 유리한 시술이지만 사실 그 볼륨감의 개선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한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꺼짐이 심하신 분들은 뭐 스컬트라라든지 가나부이와 같은 다른 종류의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시술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알려진 부작용 중에 결절 발생이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술은 섬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화는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시술하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는 시술 받은 부위에 마사지를 충분히 해서 결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요즘은 다양한 홈 디바이스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제품들을 쓰면 정말 피부과 수준의 피부 개선 효과가 있나요? 정말 요새는 이 홈 디바이스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시중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홈 디바이스가 나와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홈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데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홈 디바이스가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부과 시술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과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홈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뭐 출력값이라든지 피부 속 침투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데일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은 높이고 효과는 줄이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꼭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부과 시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약하게 완만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홈케어 디바이스로 나온 LED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연구에서는 염증도 완화시키고 여드름도 개선하고 이 톤도 개선한다는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단 이런 연구 결과들은 증상의 아주 초기나 뭐 아주 경미한 증상에 이제 국한된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고, 보통은 이런 LED 제조 회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 전류나 적출력 고주파의 경우에도 실제로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탄력감이 올라가거나 붓기가 빠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고 나니까 피부가 진짜 좋아졌네. 그렇지만 이런 효과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이고 정말로 장기적인 콜라겐 재생을 유의미하게 유도할 만큼의 에너지 값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홈케어 디바이스, 이러한 홈 디바이스가 아무 효과가 없다, 피부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피부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유도할 만큼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꾸준히 우리가 피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의 이 보조 효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이 피부과 시술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고요.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면 그 효과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거나 이 보완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만약 눈에 띌 만큼의 뭐 주름이라든지 처짐이라든지 뭐 흉터, 색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애초에 홈 디바이스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피부과적 치료를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이중 세안을 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선크림 발랐으면 세안 어떻게 하시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중 세안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뭐 유튜브만 봐도 뭐 SNS만 봐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선크림 발랐으면 이중 세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중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더 망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중 세안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꼭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선크림의 종류나 사용 환경, 또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언제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느냐? 먼저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우리 선크림에 이 워터프루프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 있죠. 자, 이런 제품들에는 물에 잘 씻기지 않는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기름막을 형성하면서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물에 잘 씻기지 않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는 거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 세안이 필요하겠죠. 또 워터프루프라고 적혀 있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정이 잘 되지 않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 그리고 필름 형성제, 그리고 왁스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성분들이 우리 선크림의 성분표 앞쪽에 한 2개 이상 위치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꼭 이중 세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이크업 했을 때도 당연히 이중 세안이 필요하겠죠. 메이크업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유성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실리콘 베이스 프라이머라든지 여러 가지 색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일리하고 굉장히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까지 했다면 당연히 이중 세안을 해야 됩니다. 또 지성이나 여드름성 피부에서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이런 오일들 또 피지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야지 여드름의 유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 세안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성 민감성 피부. 이중 세안을 할수록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고 더 건조해지거나 더 민감할 수 있는 피부에서는 단일 세안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선크림을 발랐는데 단일 세안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크림이 잘 지워지는 제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건성 민감성 피부에서 단일 세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꼭 잘 지워지는 이지워시 타입의 선크림을 평소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 선크림이 잘 안 지워지는 선크림을 발랐다라고 한다면 이중 세안을 하되 이때는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크림과 같이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서 지워낼 수 있는 타입으로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 종류에 따라서도 이중 세안 여부가 달라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유기자차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흡수돼서 피부 안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성분들을 말하고 무기자차는 피부 위에서 얇게 코팅을 해서 자외선 자체를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자차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 클렌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유기자차의 피부 침투는 일부 성분에 굉장히 국한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미 피부 속으로 침투됐다면 사실 그것은 클렌징으로 제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클렌징이란 것은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지 피부 속에 이미 침투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클렌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 종류에 따라서 클렌징 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이 선크림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워터프루프 성분이라든지 지용성 보조 성분의 존재에 따라서 이중 세안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분표를 보고 이 주의해야 될 성분들이 들어있다면 꼭 이중 세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 선크림의 클렌징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 무기자차나 유기자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분표 안에 들어있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필름류라든지 왁스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 10분만 투자해서 피부를 살리는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낮에 생활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 입장에서는 자는 시간이 이 피부가 회복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10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부는 정말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보습에 대해서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이 피부에 생기는 염증도 예방해 줄 수 있고 또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자기 전에 뭐 세안하고 이제 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세안하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보습제를 바를 때는 특히 자기 전에는 보습제 양을 충분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자는 동안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바르되 예를 들어서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손가락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 충분한 양을 발라주고요. 발라줄 때도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가볍고 부드럽게 이 톡톡 두드리듯이 흡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바르는 보습제의 추천 성분으로는요. 히알루론산
이 글리세린 이 두 가지는 이제 수분제로서 피부의 어떤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과 같은 수분제 성분, 또 피부 장벽을 회복시킨다고 알려진 이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들, 뭐 세라마이드, 지방산, 뭐 콜레스테롤, 뭐 판테놀과 같은 성분들, 그리고 피부 유사 지질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스쿠알란, 이런 성분들이 이 자기 전에 바르면 아주 용이한 보습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피부 타입별로 본다면 뭐 건성이라든지 민감성 피부는 항상 피부가 예민하고 항상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는 이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제를 함유한 앰플이나 에센스를 사용을 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위에 이제 피부 장벽 크림을 듬뿍 발라서 이중 보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반면에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는 또 자기 전에 수분 크림을 열심히 바른다. 자기 전에 또 보습제 열심히 바른다고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트러블이 막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넌 커메도제닉 그리고 오일 프리 이렇게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들로 구성된 제품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산뜻하고 부드러운 약간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 보습제로 마무리해서 트러블이 안 올라오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기본적인 관리만 실천을 해도 사실 자는 동안 피부가 충분히 잘 회복되고 피부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나는 여기에 욕심이 더 난다. 나는 좀 더 스페셜한 관리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몇 가지 성분들을 더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가 있죠.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로 기본적으로 노화를 예방하고 개선한다고 알려진 성분인데요. 여드름도 사실 좋아지게 만들고 색소도 도움이 되고 모공도 줄이고 피부 결까지 매끄럽게 만드는 정말 올인원 성분 같은 성분이 바로 레티노이드입니다. 레티노이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레티놀, 레티날, 트레티노인 등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이 순서대로 효능은 점차 강해지지만 또 그만큼 자극감도 심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강한 자극을 가진 성분을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순한 성분부터 저용량, 저빈도를 시작해서 피부가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뒤에 피부의 효능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고용량, 고빈도로 증량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분 중에서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있는데요. 피부가 조금 더 민감한 편이고 레티노이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레티노이드를 사용하기 조금 꺼려진다거나 조금 부작용을 겪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성분입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도 피지도 조절하고 항염작용도 있고 색소도 좀 조절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조나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고요. 2에서 5% 정도의 농도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하고 평소에 레티노이드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레티노이드와도 병행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미 잡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엇인가요?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기미 때문에 피부과도 많이 찾아가시고 그런데 기미는 사실 홈케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지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홈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과 시술의 효과가 엄청 떨어지고요. 재발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하는 말이 홈케어에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정말 기미는 홈케어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심지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죠.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할수록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고요. 특히 기미 환자는 실제로 연구상에서도 피부 장벽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항상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또 지방산 이런 세콜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평상시에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성분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A인 레티놀은 각질 세포에 들어있는 멜라닌이 쉽게 탈락되어 깨끗해지도록 도와주고요. 또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 멜라닌 색소가 이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해서 더 색깔이 진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C인 아스코빅 애시드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이 티로시나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이 멜라닌 생성을 차단해주죠.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을 우리가 평소에 기미 관리 용도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전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C, 또 오후에는 레티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아주 용이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 자극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성분이라 피부 자극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기미가 너무 심해. 뭔가 기미를 예방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뭔가 집에서 기미를 직접적으로 지우고 싶어. 그런 분들은 기미 연고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미 연고 성분 중에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현존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미 치료 성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티로시나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는 도미나 크림, 멜라토닌 크림, 멜라논 크림 등이 있고요. 또 하나 성분으로는 시스테아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글루타치온 유도체로 이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으로는 이 시스페라 크림이 대표적이죠. 또 하나 트라넥삼산은 원래 지혈제 성분이지만 염증과 혈관 신생인자 억제를 통해서 이 기미를 개선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TARX 크림, 트라안시노 크림 등이 있죠. 그래서 보다 확실한 기미 개선 효과를 원한다면 집에서 이러한 연고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노후 말 못할 고민 중 하나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특유의 향인데요. 이걸 간단히 해결하는 법이 있다고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퀴퀴하고 좀 불쾌하지 않습니까? 우리 땀이 많이 나는 곳에서 이런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원래 땀은 무색 무취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 몸에서 분비된 땀이 이 피부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이 냄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겨드랑이나 이 사타구니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는 이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게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아포크린 땀샘이 분비한 땀은 유독 이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풍부한데 이를 피부에 살고 있는 상재균이 분해하면서 이 톡 쏘는 듯한 암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나는 쉰내는 사실은 조금 다른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되면은 이 노화로 인해서 항산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피지선에서 분비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산화가 쉽게 되는데 이 산화되면서 이 투노네날이라는 휘발성 화합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 투노네날이 이 신내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이 주요 물질입니다. 나이가 되면 피지의 조성 자체도 이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증가하고 또 산화를 유발하는 세균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투노네랄의 생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 노인에게서 나는 퀴퀴한 신내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냄새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실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산화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은 산화를 늘리기 때문에 흡연, 음주 줄여주시도록 하고요. 자외선 노출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샤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피지나 땀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이런 냄새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지나 땀이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샤워를 통해서 꾸준히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샤워를 할 때는 약산성 클렌저나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피부의 pH는 약 5.5 정도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튼튼하고 건강하고 세균의 번식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약산성 클렌저나 바디워시로 피부의 pH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냄새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겠죠. 다만 세균 번식이 너무 많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간헐적으로 항균 클렌저나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세균을 없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벤조일 퍼옥사이드나 클로르 헥시딘 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냄새가 난다. 그럼 평상시에 이제 냄새를 가리기 위한 데오드란트나 항균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피부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올 때마다 항상 신선하고 항상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피부는 피부과 시술이나 어떤 특별한 비법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습관과 관리들이 꾸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날 때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변에서 유행하는 시술, 제품 이런 거에 휩쓸리기보다는 정말로 내 피부 상태를 온전히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에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그런 피부 문제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유튜브 채널 피부왕 정윤을 통해서 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말 믿을 수 있는 피부 관련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